지금 보면 금리라는 것을 잡지 않으면요, 집값만 오르고 규제만 더 심해지고, 이게 규제 심한 건 뭐냐면 경기가 더 안 좋은 요소거든요. 그러면 또 금리 낮추라고 그러거나 뭐 그렇게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거든요.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신중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낮추지 말아라. 이게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환율 전쟁 책이 나왔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정말 추천드리자면은 이 책에 대해서 1장 부분을 꼭 읽으셔야 된다. 제가 그거를 들어야지만 내년에 대한 경제를 여러분이 올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드려서 또 책으로 쓰게 됐던 겁니다. 저희 환율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환율 1,500원 넘을 거다라는 지금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안감도 있는데 이대로라면 어떻게 될지 좀 아시나요? 저는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단지 이제 한계는 있겠죠.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환율이 1,500억을 넘어도 뭐 경제 위기는 안 온다는 게 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안심을 하실 것 같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1,500억은 넘을 것 같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환율을 올리는 요인들이 그대로 내년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별로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전 사실 개인적으로 1550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이제 굉장히 더 위기 상황이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뭐 정부의 노력 같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약간은 그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1,500원 넘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500원을 넘긴다라고 이제 보는 어떤 근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사실 아까 요인이 몇 개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그 환율 공부를 처음에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얘기를 해요. 환율을 올리는 그 독립변수, 다시 말해 독립변수를 하는 요인이라고 그러죠. 뭐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몇 개를 따지는데 첫째가 이제 통화량도 많이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풀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흔해지니까 돈이. 네. 그래서 미국이 돈을 좀 덜 풀고 한국이 돈을 많이 풀으면 미국 달러값이 올라가겠죠. 달러가 귀해지고 상대적으로. 네. 한국 돈은 더 흔해지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뭐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금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금리가 떨어지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돈이 흔해진다는 얘기죠. 통화를 풀었다는 얘기고 금리가 높으면 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수요 같은 게 적으니까 돈이 좀 덜 풀리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지금 더 높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수요도 있냐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가서 투자해도 금리차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의 흐름을 또 자극을 하니까 당연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죠. 세 번째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뿐만 아니라 딴 나라 투자를 하는 게 특히 미국 증시에 미장, 뭐 국장 얘기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정도 주로 그것을 외국 해외 투자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한 4분의 3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내도 상품수지라고 그래서 물건 팔아서 낸 돈보다 이거 자본수지라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종합수지인데 자본수지 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 나버리면 이게 달러가 귀해질 수밖에 없죠. 안 쌓이니까 흔해져야지 달러값 떨어질 텐데 이게 지금 현 상황이 내년에도 그렇게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부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 반발도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까지 언제 투자라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미국 증시, 해외 증시 투자를 좀 쉽게 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왔죠. 규제도 바뀌어왔고. 그리고 갑자기 규제하면 이게 굉장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거라 보고 또 하나 요인을 얘기 드리자면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이번에 관세 협정을 되게 잘했다 현 정부가.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 일단 미국의 저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시티라고 하는 거, MOU 맺은 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 일본, EU가 맺었더라고요. 그 세 나라 걸 보면요, 조금 자세히 보면 좀 잘했다고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환율에 부담되는 쪽으로 체결이 된 것 같다. MOU가. 예를 들자면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뭐 외환부익에서 나가겠죠. 우리 2,000억 달러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내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1,500억 달러는 뭐 조선업을 위해서 따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 팩트시트에 백악관의 발표는 우리 1,500억 달러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저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그 방문했을 때 기업들이 가서 아마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현대차도 들어가 있고 삼성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1,500억 달러는 아마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약속처럼 이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다 이제 이번에 뭐가 재밌는 게 있었냐면 뭐 대한항공이 130억 달러 보잉에서 비행기를 사는 것도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고 미군에 대한 그 지원이 아마 450억 달러가 잡혀 있고요. 예.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 게 300억 달러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합하면 한 1,000억 달러 되잖아요. 그러면 3,500억 달러 더하기 1,5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합치면 6,000억 달러쯤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우리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누가 물어보니까 에너지 구입 비용 1,000억 달러는 따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우리가 총 토탈 7,000억 달러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예, 잘못된지 아닌지 좀 보시면 딴 나라랑 비교하면 일본을 보면 다 합쳐서 그 팩트시트가 일본은 한국이랑 구조가 달라 팩트시트가 거기에 어디에 투자한다는 분야가 일일이 적시가 돼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적시가 안 돼 있어. 어느 분야 대강 적혀 있지. 분야별로 세세히 적혀 있는데 그 분야마다 히다치, 무라타 이런 기업들 도시바 같이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국 기업이 같이 투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뭐 GE 제노바 같은 회사들, 에너지 기업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합쳐서 5,500억 달러인데 일본 관리들이 니네도 현금 내게 돼 있다며. 그때 일본 기업 정색을 하고 몇 번이나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5,000억 달러, 우리 정부 돈이라는 얘기겠죠. 들어가는 건 1%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론 개런티. 채무 보증. 우리가 채무를 이 기업을 투자하시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 고소하시면 우리가 보증을 서드리고요. 아니면 론 주선입니다. 그 대출을 하는데 근데 그 돈이 아마 미국에서 많이 빌릴 것 같아요. 그 자본시장이 크니까. 그럼 일본 기업이 대신에 뭐 주선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될 실질적인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부담은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봤어요. 팩트시트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뭐 10억이 넘죠. 좀. 다 합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7,500억 달러를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쓴다. 미국 투자는 6,000억 달러다. 그럼 합쳐서 1.35조 달러 되는데 얘네 크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상대적인 규모를 얘기해야 되는데 1.35 달러면 우리보다 이거 7천억 달러라고 얘기해도 2배가량 하잖아. 예. 근데 EU가 우리보다 9.6배거든요. 경제 규모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제 좀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언페어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본이 우리가 경제 규모가 5,500억 달러 우리보다 더 적은데 경제 규모 2,800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걸 외환시장에서 안 느끼겠어요? 시장 참가자들이. 부담을 한국이 굉장히 많이 졌네. 그냥 환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 달러 가면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예상치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별로 이제 다루지도 않고 가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캐피탈 드레인, 브레인 드레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2025년에 그렇게 뭔가 여러 통계를 보면 이민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민자가 급증을 했고 또 하나 이민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AI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핫한 미국에서도 핫하다고 인력 부족한데 이쪽 인력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러고 돈이 빠져나간 캐피탈 드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캐피탈 드레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이유가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새 정부의 스탠스가 어쨌든 앞으로 돈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보인다. 이미 증세로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세도 다시 올려줬고 내년 7월 이후에는 다시 부동산 세제를 또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미 지금 이번에 종부세, 재산세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게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모르지만 상당수 빈부격차가 벌어졌으니까 그동안에 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당연히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 상황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치면 환율의 상방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년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이번에 책 쓸 때 제가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만, 제가 머릿말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 전 대표님도 저랑 같이 쓰셨지만 경제 위기는 안 온다고 저는 감히 좀 더 그럼 네가 보증할래? 그건 보증 못합니다. 하지만은 제 지식으로는 단언을 좀 할 수 있는 게, 제가 IMF TF 팀장 했단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97년 8년도. 그리고 2000년대 8년도 제가 리만 때 제가 그때 삼성경제연구소 겪어봤거든요. 그때 그 글로벌 실장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98년은 굉장히 심각하게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았죠.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망했으니까. 근데 2008년쯤 되는 리만 때는 기업체 망한 숫자가 별로 적습니다. 물론 도산한 기업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적고요. 그리고 한 1년도, 물론 IMF도 뭐 1년도 안 걸렸다는, 아니요. 그렇게 임팩트가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적으로는 없이 넘어갔어요. 그 차이가 뭘까? 기업들의 경쟁력 차이입니다. 97년도쯤에 기업들은 한국 기업 등치만 컸고 부채도 많고 뭐 부채 비율이 400%였으니까.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게 있냐? 삼성전자의 반도체 빼놓고 우리가 뭐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D램 그것도 메모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랑할 만했지만, 현대차도 뭐도 그렇게 가격 경쟁력, 그때 환율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니까 그쵸. 가격 경쟁력도 별로 없고 품질 뭐 이런 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 제품들이 품질이 제일 제일 좋죠. 네. 일본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게 아무리 90년대 초에 그 저기 버블 터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썩어도 준치라고 일본 기업들의 품질은 한국 기업들이 옆에서 시체말로 비벼볼 때가 못 됐습니다. 그나마 해도 반도체 정도만 좀 해볼까 했지.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 게, 그때 IMF 겪고 나서 야, 기술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실질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참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져서 기업마다 R&D를 굉장히 강조. 우리가 좀 떼근성이 강하잖아요. 우리 그 기업체도 그렇고 누가 하나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IMF 때 경쟁력 없어 당했다는 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당연히 이제 IMF의 압력 때문에 부채 비율 다 200% 다 퍼센트 밑으로 다 떨어졌고, 그리고 당연히 그 기술 개발을 많이 한, 지금 기술 개발이 우리가 R&D 규모로 전 세계 4, 5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R&D 규모가. 그리고 GDP 대비 규모도 우리가 2, 3위쯤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굉장히 기술 개발을 많이 하는 나라로 탈바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메이저 산업, 내년 그 미래 수종 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길목을 지키는 산업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 빠지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경쟁력 때문에 기업들에 감사해야 된다고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기업체들의 그래도 선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잘 싸워져서, 그 덕분에 저는 이것이 캐시 제너레이션 능력이, 캐시의 창출, 현금 창출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위기로 가는 걸 막을 거거든요. 특히나 달러를 벌어오는 능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방도 캡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올라가는 건 있던, 위기는 안 온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외환보유고는 지금 계속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외환보유고가 증가를 하되 결국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만유인력을 법칙을 적용하자면 환율은 떨어져야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거 알아요. 이게 지금 비정상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데, 외환보유고가 왜 늘리다 보면은 내년에 200억 달러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쌓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다 지출할 것들이.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지 이게. 전쟁 대비해서 군량미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쵸, 와체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는데 영어로도 와체스트예요. 와 전쟁 체스트 서랍. 그래서 그거를 금고에다 쌓아놓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뭐 200억 달러 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미리 군량 지출 나갈 것들 다 이제 다 잘라두고
모아놔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푸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풀어서 외환붕괴를 줄여야지 달러가 흔해질 텐데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내년도에 돈 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해외 투자를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좀 환율이 잡힐 수 있을까요?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한번 이거 풀어줬는데 엔비디아 이런 그 테슬라를 맛을 본 분들이 물론 지금 세금 많이 내죠 이미. 근데 또 이제 못 나가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작년 재작년에 올랐던 상당수의 부분은 파이낸스 타임즈에 써 있잖아요. 한국에서 온 투자자를 다 올려놨다고. 그리고 분화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데 물론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도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도나 이거 미국 증시가 위험하니 좀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홍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대놓고 그걸 하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법은 결국에 미국 증시로 가는 돈이 국내 증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근데 국내 증시에 머물러 있는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 이 정부 출발은 그 긍정적입니다. 왜 올랐냐? 뭐 대통령의 공헌도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상법 개정 같은 거를 소액 투자자 보호 쪽으로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 투자하면 되겠네. 그리고 뭐 대주주 요건 그것도 그 저번에 뭐 5천만 원인가 뭐 올린다는 것도 그걸 철회했잖아요. 뭐 1,000만 원 내린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증시로 부자들도 들어오고 우리 일반 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오르느냐는 디퍼런스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내수 기업들도 많잖아요 증시에. 근데 이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건 또 달러 값이 이렇게 올라주니 이게 뭐 땡큐 하고 달러가 오를수록 수출 기업은 좋아하거든요. 원료 값도 오르니까 뭐 많이 캔슬된다고 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환율이 오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 제가 삼성에 있어봐서 아는데 어쨌든 지금은 내가 추정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 얘기가 1원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된대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웰컴할 만하죠. 근데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수 기업도 많죠. 수입을 많이 하다고. 근데 이런 기업들한테는 환율은 굉장히 오르는 부담인데다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규제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도 좀 낮춰주고 그 주 52시간도 좀 풀어주고 건설 경기 그래서 나빠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건설 투자가 확 주는 이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상법 개정안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사회 제가 사회에서는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이사회는 물론 제가 다니는 사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회이사들 중심으로 배임 이슈가 다 있기 때문에 너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배임으로 건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이제 웬만큼 승인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이게 투자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 부진이면 기업들의 수익이 현금 창출력이 되겠습니까? 특히 내수 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최저임금 올리는 게 이렇게 벌써 그 분위기가 다 진보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 환경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되지 않는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지 않는 한 대책이라는 게 지금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가는 걸. 오히려 지금 대책이 딱 하나 있는 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줘서 이 기업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이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돈 벌잖아. 만유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금 창출 능력은.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졌으니 국내 투자, 미국 투자 뭐 그런 거 뭐래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저희가 보면 지금 뭐 통화량 이것도 이제 환율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들어와서 미국의 M2 증가율이 한 4%대예요. 예. 그러니까 통화량 M2라는 게 통화량의 지표인데 한국이 얼마였냐면 9%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고 저금 금리 낮춘 데에다가 금리 낮추면 통화량 는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우리가 무슨 소비 지원금이니 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또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에 26년 1월에 또 푼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통화량 증가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화량 차이가 격차가 이렇게 돈이 흔해지고 돈이 좀 상대적으로 덜 흔해지고 그게 환율로 당연히 연결되죠.
그 요인도 큽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달러도 많은 상태에서 환율도 맞추려면은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설적이게도 경기는 살려야 되겠다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소비 쿠폰 이런 게 남발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일시적입니다. 이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죠. 응급이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돌아가야지 이렇게는 못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결국에 기업들이 돈을 벌게 자영업자가 돈을 벌게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게 이 정부의 스탠스가 이 대통령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뭐 공헌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분명히 있고 실용 정부로 간단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지키는 쪽으로 정책을 좀 방향을 확실히 해주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해도.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춰도 안 되겠네요. 저 환율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금리 낮추는 환율도 그렇고요. 두 번째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금리의 우리나라에서 경기 부양 능력은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화가 지속될수록 우리가 지금 노령층이 60세 이상의 지금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4천조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10%가 금융자산이라 그러는데 그거의 90%가 은행 예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은행 예금을 추정을 해봤더니 1,2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출 금리 그거를 낮추는 그거보다 이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하고 비까비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소득이 떨어지면 이쪽 쪽에서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캔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노령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본에서 그런 게 발견돼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전세금 같은 경우 특히 얘기하자면 금리가 낮춰지면 전세금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출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 한국만 있는 제도잖아요. 전세가 전 세계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은 원금과 이자 값으로 소비력이 또 없어져요. 금리 낮춘다고 그게 그 경기가 안 살아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올리는 효과는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거의 예외 없이 해보면 거의 0.67 데이터 한 20-30쯤 돌리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상관계수라는 게. 그 상관계수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데 1이라는 건 거의 100% 상관이라는 얘기인데 난 네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거든요. 전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1이라는 얘기는 0.67이면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금리가 떨어뜨리면 집값 반드시 오른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올해부터 금리 막 집값 오르고 난리가 되고 작년 말부터 한은이 4번 내렸잖아요. 금리를. 집값은 직방이었죠. 집값 오르라고 그냥 한 거네요. 그냥. 네. 그러면 집값 오르면 어떤 일이 있는지 경기는 안 살아요. 집값만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정부가 어떻게 해서 또 부동산 안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규제는 또 해야 되고. 네. 너 사지도 마.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줄 수는 있지 모르지만 이건 일시적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안정책 나오고 나서 6월달에 나왔고 10월달에 나왔는데 집값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금리라는 것을 잡지 않으면요. 집값만 오르고 규제만 더 심해지고 이게 규제 심한 건 뭐냐면 경기가 더 안 좋은 요소거든요. 세금 더 걷어라. 그럼 거래하지 마라. 그러면 거래한 부동산 업자들 거래 못하면 이게 다 경기거든요, 경기. 왜냐면 거래가 돼야 이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럼 짜장면도 불러먹고 그렇죠, 그날. 이제 옷도 새로 사고, 가구도 새로 사고.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당연히 경기 나빠지죠. 그러면 또 금리 낮추라고 그러거나, 뭐 그렇게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신중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낮추지 말아라. 이게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당연히 더 이상 올리라는 소리 못 하겠지만 여기서 한은의 금리 인하 행진은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